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오늘 저희가 하루의 이슈 정리를 해드리고 이런 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은 저희가요 나무만 볼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뒤로 가서 또는 위로 가서 거시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숲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그 고충을 털어주고 있죠. 방송인 허준 씨 잘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금 그 업력이 쌓이신 분들은 뭐 지금 장에도 잘 버티고 계실 건데 아마 작년, 재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와중에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다는 걸 어떻게든 찾아서 여러분들 희망을 좀 오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렁이는 증시의 맥을 짚어줄 분입니다. 유튜브 86번가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정광우 크리에이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거 펀드를 운영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주식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많이 힘드실 텐데 여기에서 어떤 좀 저희 포인트, 오늘 좋은 주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뜬구름 같은 경제 분야를 제대로 잡아주는 분입니다. 거시경제 1타 강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신한은행 WM그룹의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앞에 이제 숲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 장세가 약간 이 숲하고는 연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정말 다들 기운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멘탈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 그 장에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저도 마켓을 계속해서 이제 보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조금 잊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서학개미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미국장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시차가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달리다 보면은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궁금하더라도 새벽에 이제 잠자는 시간에 잠깐 깰 때가 있어요. 네. 불안하다 보면. 그럼 꼭 이제 예전에 습관처럼 이렇게 미국장 그 흐름을 좀 봤었는데 요즘은 안 봅니다. 왜냐면 잠이 안 오거든요. 네. 3시에 깨서 보면은 이제 네. 그냥 새벽을 잠을 새버리니까. 설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조금은 잊어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 같지 않아서 네.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는 뭐 과거 저도 이제 운영할 때도 그랬지만 네. 안 보는 게 일단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 보면은 그렇게 안 보려고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픔을 좀 공유를 하면서 근데 허준 씨 안 봐줘요?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빠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이거든요. 네. 1학년 분들한테만 조언이 가능한 사람인데 솔직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몇 년을 하셨어도 아직도 초보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별로 안 권해요. 네. 미국 초보분이 미국 투자를 하잖아요. 안 볼 수 없습니다. 절대 봅니다. 무조건 봅니다. 계속 보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우리 고수분들이 많이 조언해 주시는 거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현금화 많이 해놔라. 근데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면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나중에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들어간다.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업력이 쌓이니까 예. 중요한 건 재미있게 방송 보시고 지식 습득하시면서 좀 기다릴 줄만 아시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멘탈 관리 챙기는 습관 기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루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700선도 뚫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00선도 뚫리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제가 이제 주가를 전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그럼 이제 코스피가 떨어져 내려왔을 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만 보실 게 아니라 다른 쪽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빠지게 되면 실물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데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가 뛴다는 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채권을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뭐냐면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이슈들 때문에 이런 대외 이슈들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채권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성장주 중심의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거의 1,200원에 육박한 환율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하고 원화가 세 개가 동시에 약세거든요. 이런 건 이제 우리는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나 아니면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매크로 차원에서의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2,700원 유지하겠습니까? 그 밑으로 가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증시 속담 중에서 뭐 오를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또 더 많이 내린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들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바닥을 저희가 이제 뭐 섣불리 예측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투자에서 적합한 것은 사실 호재가 나와도 약간 좀 매크로 이슈 때문에 백약이 좀 무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히시고서 가급적이시면은 투자하실 때에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가격이 오도록 참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마지노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코스피 몇 선 뭐 이런 거. 예. 개인 투자들은 그거 없습니다. 아,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2,700이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고 네. 제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근데 희한하게요. 이렇게 붕괴될 때 보면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는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뭐 느낌적인 네. 느낌. 제일 힘들죠 요즘에. 이게 이제 우리가 조정장이나 약세장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떨어져. 그리고 조정장인지 약세장인지 잘 모르겠고 내 주식이 떨어지니까 더 불안한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저도 조정장이다 약세장이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네. 것인가 이걸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현재까지 보시면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한 17에서 18%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테크니컬리 봤었을 땐 20%를 하회하게 되면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세장에 진입을 한 이후에도 되돌리는 경우들은 많았거든요. 그럼 이게 되돌려진다라는 게 뭐냐면은 무언가 현재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슈가 해소가 됐었을 때 이게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매크로 이슈가 시장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크로 이슈가 뭐냐? 이제 뒤에서 저희도 이제 많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갖다 굉장히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었을 때는 조정장 정도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장이냐 약세장이냐 이걸 갖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그 장에서의 심리적인 지지선은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사실 이제 조정장의 그냥 이제 절대적인 정의 자체가 20% 하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40%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로 좀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오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미 그 정도 단계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믿었던 그 대형주 중에 하나 네이버도 52주 최저가죠. 네. 뭐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대형주의 하락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대형주도 하락을 하지만 대형 성장주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해 지지난해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었던 네. 그런 대형 성장주들이 전반적인 좀 부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대형 성장주들이 흔들릴 때는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둔화됐었을 때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항상 어딘가 성장이 나오는 대로 갑니다. 그럼 역설적이죠. 성장이 둔화되어서 돈을 풀어줬는데 그럼 이 돈이 성장이 나오는 대로 간다는 얘기는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상태에서도 희소한 성장을 보여주는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형 성장주들이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기술주나 이런 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슈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일 먼저 느끼면서 대형주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실적에 대한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슈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매크로 이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요.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이 팔고 사는 게 왜 이렇게 달라요? 뭘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네. 뭐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뭔가 남들과 차별화된 정보나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약간 괴물화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는 현실에서는 그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그다음에 회사마다의 방침 속에서 움직이는 게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매매 동향 같은 것들 많이 보시는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조금 투자자를 속이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이냐, 기관이 진짜 기관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을 보시면 좀 헷갈리시는 면이 오히려 많아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예. 저기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패닉에 갈라진 투자 레버리지 그리고 곧버스 이렇게 했어요. 저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레버리지를 지금 개인들이 일으켜서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ETF 동향을 매매 동향을 저희가 보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2배에 대해서 제가 그거 상당히 위험한데 예. 저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많고 네. 그다음 기관 투자자 순매도가 많다. 반대로 이제 곧버스, 인버스인데 2배인 거죠. 네. 떨어지는데 네. 그런 쪽에선 반대로 기관 투자자 매수가 많고 음. 개인 투자자 매도가 많다. 뭐 아마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이 레버리지를 쓸 정도의 개인이면 네. 솔직히 얘기하면 드셔본 분이에요. 드셔본 분이니까 레버리지 쓰죠. 진짜로 초보자분들, 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 등록금은 내가 꼭 이 네. 투자를 통해 마련하고 싶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 돈으로 꼭 내가 정말 은퇴 후에 조금의 여유 있는 네.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 레버리지를 안 써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저 정도 되는 분들은 초보한테 하는 조언해줘서는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분들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 올해 국민연금 주식 때문에 나는 여기 탈퇴하고 싶어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국민연금에 일한다고 하면 왜 명함 받아서 찍고 싶고 막 이런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어느 순간 느낀 게 뭐냐면,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면 기관보다 개인이 유리한 면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유리한 면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예.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곧버스를 사는 게, 기관은 이제 어떤 모멘텀을, 이제 개인들은 어떤 모멘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 이제 이런 학습 효과를 가져가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리서치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추종을 해줘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곧버스를 딱 가져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많이 담고 있는데 주식을 일정 부분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걸 해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작은 비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가 이제 곧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곧버스라는 걸 기관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다 추종하기, 물론 이제 그런 기관들도 일부 있지만, 어떤 큰 액티브 펀드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해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곧버스를 담는 케이스들이 좀 종종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방식, 자금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참 다들 걱정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고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게, 이게 글로벌 경제다 보니까 사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는데 잽을 맞으면 쓰러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하는 게, 어떤 상태에서 잽을 맞는지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1라운드에 시작하자마자 맞으면 얼얼하지만 14라운드에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맞으면 누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특히 이제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터진 거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제 러시아 사태를 보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14년도에 크림반도 병합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보다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08년도 5,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조지아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08년도에 그루지아라고 그때 발음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저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루지아를 침공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08년도 5월, 6월이요. 금융위기를 앞두고 전반적인 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루지아 침공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뭘 만들게 되냐면, 원자재 가격의 앙등을 만들게 돼요.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앙등이 나오니까 실물 경제가 더욱더 빠르게 둔화세를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이제 씨앗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반적인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성장의 둔화를 더
이제 점입 가격을 만들게 되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글로벌 전체의 소비 성장을 갖다가 많이 의존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거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글로벌 경제를 둔화시키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 그 성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분쟁이 생기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전쟁이 되게 쉽게 끝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는 물론 이제 전면전이 되길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전쟁 자체가 만들어내는 글로벌 시장의 금융시장 리스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보셔야 되냐면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실물 경제의 둔화, 투자의 둔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럽 경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요. 계속해서 양적 완화와 같은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 개선을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실물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건 결국에는 살아나고 있는 유럽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걸 바라봤을 때 지역의 분쟁이라는 걸 바라봤었을 때는 그 분쟁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패닉 이런 리스크도 볼 필요가 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패닉까지 파국으로 치닫지 않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둔화, 힘 빼기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야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에 큰 타격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딱 하나만 봐야 되고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유가가 혹시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또 이제 너무나도 높아져 가지고서 처음엔 사람들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란 말을 많이 했지만 이게 잘못하면은 구조적으로 네. 그래버리면 70년대와 같은 불안과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에너지 섹터들이 오늘 어땠습니까? 요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네. 한 번씩 이제 에너지 섹터들이 오르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 이게 증시가 참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유가 관련된 것들이 오를까 싶으면은 그럼 증시가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는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주식도 또 뒤에는 힘없이 빠져버립니다. 네. 결국은 아무도 승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유럽 가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민족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죠. 이 노드스트림 같은 것들이 있는 게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를 수출하지 않았었지만 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데 유럽이 러시아산, 우랄산 이제 그 천연가스나 원유를 받게 되면은 미국의 시장이 잠식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노드스트림처럼 천연가스 송유관을 막으려고 그 이제 승인을 안 하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결국에는 유럽 쪽으로 그 천연가스를 보내는 송유관의 핵심이 우크라이나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패권 다툼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큰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전쟁이 터졌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를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은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완화적으로 돈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빠르게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미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의 긴축까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G2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미국과 유럽처럼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이슈들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러시아에 우리 반도체 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영향 없나요?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저희도 이제 뭐 산업 설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시 체제로 간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된다, 이럴 때 개인의 자산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이제 전면전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 전면전이 뭐 네. 예를 들어서 저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까지 상상해 본 적은 없고 그때 당시에 자산시장 흐름까지도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국지적인 분쟁들, 70년대 이제 중동 분쟁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루지아의 분쟁, 네. 그 다음에 종종 미사일 사태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2020년도 초반에 네. 그 이란에서 미사일 쐈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국지적인 분쟁이 터져 나왔을 때는 금 가격이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때 안전자산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보험에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험이라는 걸 가입한다고 할 때 되게 아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뭔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이나 달러나 아니면 미국의 국채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다들 재미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갖다 담아놨었을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불거졌었을 때 이런 쪽에서 올라와 주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지켜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많은 정립이 되지 않은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도 약간씩이라도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갖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도 좀 네.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역시 금, 달러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금 얘기하면 또 가상화폐 얘기하던데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석을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요. 작년에는 이 대체 자산에서 이 헤지 펀드라든지 일반적인 펀드들이 대체 자산이라는 걸 가져가는데 원유를 가져가거나 금을 가져가거나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을 조금 줄이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는 이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향후에 이게 디지털 금으로 전환될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전쟁이라든지 국지적인 분쟁에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근에도 보시면 다른 자산들이 많이 하락을 할 때 그리고 미국의 긴축이 나타나면 금이 보통 고전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의 이슈들을 반영을 하면서 금 가격이 탄탄히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 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증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경험적으로는 인정해 줄 만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 유라시아 전문가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귀 기울여서 들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본격적인 침공이 되고 전쟁이 발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면은 이건 뭐 전쟁이에요. 무조건 전쟁 난다. 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분쟁 정도일 것이고 지금 뭐 미군이 파견 뭐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 지지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소요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가도 뭐 분쟁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느낌들의 뉘앙스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분쟁이 됐던 전쟁이 됐던 지금 저희가 뭐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만약에 났을 경우에 초보자분들이 그러면 금에 투자하면 조금은 그래도 미래를 걱정할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요 정도로 저희가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주식 투자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걱정을 세게 하는 거일수록 그때 뭔가를 투자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 세계가 이 파월 의장의 입을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요. 저 입 열면 큰일 나라고 할 때 입 열면 빵 뜨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이슈인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내일 새벽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관심을 시장에서 제일 많이 가질 거는 네. 향후 금리 인상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자산 긴축 이제 QT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 QT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두 개 크게 축으로 봐서 아마 그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좀 보고 있는 거는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요. 조금만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긴축이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긴축의 방향은 테이퍼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매월 1,200억 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을 뿌려주던 걸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3월 달에 완전히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건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게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7%까지 나오니까 이 정도면 7% 40년 만에 최고치 물가인데 아직까지도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뿌려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 그래서 테이퍼링을 1월에 종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3월에 종료하나 1월에 종료하나 금액 자체가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호키시하게 전환이 된다는 데 대해서 시장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땡겨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레짐작, 이런 두려움을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는 있어요. 근데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조금씩 나오냐면은, 물론 연준 내에서 오피셜리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신뢰를 얻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라. 대표적인 게 이제 빅샷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빅샷이 원래는 금리를 올릴 때 0.25%씩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0.5% 한 번에 올려주는 한 번에 것도 필요하다. 근데 네. 0.5%로 한 번에 올려주면 어떤 이제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봉을 제압을 해버리면 네. 예봉을 꺾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뒤에 금리 인상을 조금 덜 해도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도 해요. 또 듣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또 그럴 수도 있네,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3월에 빅샷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우스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암시를 주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양적 긴축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양적 긴축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현재 7월 이후에 나올 것이다, 올해 후반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게 좀 땡겨질 수도 있다, 소비자 물가 지수 40년 만에 최고치 나온 거 안 보고 한 얘기다, 땡겨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빅샷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양적 긴축인데, 이게 시장에서 현재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긴축으로 간다는 것. 그것보다 더 템포가 빨라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는지, 여기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 부장님 얘기를 이렇게 네. 들으면서 항상 저희는 원인과 분석과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잘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아픈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움찔움찔하면 처음에는 막 긴장되고 막 막 이러다가 이걸 한동안 안 때리면 때리고 얘기해라, 못 참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저희가 FOMC 항상 우리 파월 얘기가 나오면 입력면 빵 오른다라는 얘기가,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 빅샷, 양쪽 뭐 이거 다 어느 정도는 우리 이미 겁먹을 만큼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쭉 올라와요. 그럼 개인들이요, 기관처럼 올라간다 사자 하면 올라가서 사요. 이미 올라가서.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일 어느 정도 오르면서, 만약에 오른다면 오르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제 올랐으니 사도 되느냐, 아니면 반등했지만 다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봐야 되느냐.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향은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네. 근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갈지 그걸 모르고 설왕설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네. 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네, 나쁜 근데 얘기를 해도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을 해. 그래. 3번을 한대. 4번을 한대. 네. 아니면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한대. 그래서 그러면 7번이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어디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새벽에 발표를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황적인 부분들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하나는 고용이고 네.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쪽이 굉장한 과열 양태를 보이니까 사실 연준이 어떻게 말한 건 아닌데 시장이 연준을 점점 긴축 쪽으로 떠밀고 있는 네. 지금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연준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고 많은 어려운 말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결론은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 사실 굉장히 좋은 출구를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라면은 그 중에서 이제 떨어지는 데도 날개가 있다고,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게 스무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로 끌고 가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허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차라리 긴축에 대해 이 정도로 걱정을 하면 크게 나와가지고서 한번 맞고 가는 것이 네. 시장이 길게 봐서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건 굉장히 아플 겁니다, 단기적으로. 게 있고, 만약에 시장이 또 시장을 달래준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또 좀 비둘기로 분치된 내용을 자꾸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잠시 잠깐은 좋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아직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예, 예. 이렇게 보고 이 있습니다. 얘기를 잘 초보자분들이 못 알아주시니까 오르면 현금화 시킬 기회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얘기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 네네. 최선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고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럼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물론 가능성이 낮긴 한데요. 네. 이제 저기 계속 돈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딱 뭐하고 이게 증시가 뭐하고 붙어 있냐면 네. 실물 경제라든지 증시가 뭐하고 붙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음. 최근에도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로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양적 긴축 빨리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니야 후반부 정도 예, 할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시장이 방긋 웃으면서 강하게 뛰어올랐거든요. 네. 근데 강하게 뛰어오를 때 뭐가 같이 뛰어오르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잡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왜 인플레이션 기대냐?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요 네. 미래의 소비를 미리 땡깁니다. 지금 사죠. 그렇죠. 네. 그럼 미래의 걸 미리 땡겨서 사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오르죠.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세져요. 네. 그럼 더 땡기죠. 네. 그러면 이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시장이 안정되고 좋아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완화적으로 시장만을 바라보면서 너무 완화적으로 갔었을 때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을 키우게 되니까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은 앞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70년대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거 나중에 잡으려고 굉장한 희생을 치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화적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악은 앞서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를 모니터링 해보자라고 했는데 3월에 끝날 테이퍼링을 1월에 땡기면서 3월에 빅샷을 준비한다든지 시장이 현재 기대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처방을 내렸을 때 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최선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 중간 정도에서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도 시장을 망가뜨리고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예. 시장을 최소한의 충격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드라이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앞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게 시장의 집중이 이제 이목이 집중된 경우에는 얘기랑 오히려 빵 오른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가 없는 경우들도 꽤 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제 굉장히 드라이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 드라이한 얘기의 샘플을 보여드리면 시장은 이미 3월달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정도죠. 이제 넥스트 미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음 이제 미팅에서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걸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빅샷만 아니면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가 상승세가 높은 만큼 추가적인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고 네.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달래주냐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 기조로의 전환을 좀 늦출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고 네.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 자체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알고 있다 원래. 음. 어떻게 올릴지 다 계획이 다 돼 있다. 안 그래요. 아하. 왜냐하면 이쪽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예. 없는 일이고 지금 과거에 대비해 가지고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네. 팬데믹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는 게 좋은지 어느 속도로 올리는 게 좋은지 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가면서 살짝 올려보고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괜찮나? 아. 그러면 조금 더 가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나타날 실물 경제의 데이터 여기에 대한 디펜던시라는 표현하죠. 이런 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드라이한 표현 정도가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베스트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도 지금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돌아갔는가 네. 이걸 한번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60년대 중반에 린든 존스 이제 케네디 대통령 사후에 이제 린든 존스 대통령이 들어오게 돼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위대한 미국이라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전략을 갖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위대한 미국을 만든다는 얘기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미국민들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강하게 늘리게 돼요.
그때 다들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재정 지출을 이렇게 많이 늘리게 되면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는 물가가 올라온 적이 없는 거죠. 네. 굉장히 물가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고 거기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죠. 그런 다음에 터진 게 이제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이 더욱더 크게 늘어난 상태.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이 근본위 화폐제를 철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었지만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올라갔었죠. 비슷한데? 네. 비슷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의 압력이 높아진 거를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앙은행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 건데 그걸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모르겠다. 원자재 가격 내려가면 되겠네. 이제 이런 이게 약간 좀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스탠스였죠. 그래서 연준이 물가를 물가에 내놓은 겁니다. 네. 그냥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게 석유 파동이라는 명목하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죠. 10년짜리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70년대까지. 막 올라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중요한 순간에 잡아줬어야 되는데 음. 물가를 잡아주는 파수꾼이 아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그때 당시 연준이 자기의 역할을 해태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한테도 많이 조언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물가가 작년에는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데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이야, 페이크야 이런 얘기였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70년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70년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70년대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로직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연준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물가를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내깔려 놔뒀지만 지금은 무언가 조치를 하려는 거고요. 조치를 하려다 보니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죠. 물가가 성장을 인질로 잡고 가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면 성장도 죽어. 그러니까 성장을 최소한으로 건드리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쓰려고 연준도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 그러면서도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그 신뢰도를 보여주려는 모습들 이걸 동시에 보여주려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러면 내깔려 두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시간이 흐른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78년도, 79년도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인플레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폴 볼커라는 분이 있어요. 네. 키가 이제 2m 5 정도 되시는데요. 엄청 크신 분이에요. 올려다 봐야 되는. 올려다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당시 경제자문위원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키가 꽤 큰 편이거든요. 180 중반은 되시는데 같이 있는데 아기처럼 보여요. 아니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위압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겠죠. 그분이 이제 매파 중에 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확 올렸겠네. 폴 볼커 하면 전부 다 금리 인상 이런 생각을 예. 하니까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금리를 갖다가 미국 금리가 그때는 금리 가격으로 타겟팅을 한 게 아니라 네. 통화량을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을 쫙 빨아들이니까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럼 돈값인 금리가 뜁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금리가 뛰겠죠. 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있잖아요. 네. 그게 그때 당시 20% 가까이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거의 0%에. 그렇죠. 야, 근데 20%요? 예, 그럼 20% 가까이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 20%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물 경제에서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20%를 주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럼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낮아져요. 그럼 금리 올려서 성장을 찍어 누르고 수입 물가를 낮춰버리니까 물가가 80년대 초반부터요 네. 꾸준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죠 물가가. 근데 이번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타이틀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그럼 겁니다. 물가는 잡았지만 네. 20% 금리를 올려버리면 네. 그 다른 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80년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물 경제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 아주 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대요. 뭐냐면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저기 이제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의 아들이 네. 꼬마 애가 폴 볼커한테 이제 그 연준 의장한테 편지를 쓴 거죠. 우리 아빠가 당신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다. 우리 가족이 당신이 우리 집을 빼앗았다. 이제 이런 편지를 쓰면서 네.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 실업률이요 10.7%까지 올랐는데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좀 더 높았던 실업률입니다. 그럼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그 정도의 극약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과 물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게 성장하고 물가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성장이 좋아지면 물가도 올라가고요. 성장이 둔화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오니까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줘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죠. 금리를 내리면서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어느 한쪽을 빠르게 제압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51대 물가부터 49. 잡았구나. 예, 그렇죠. 그때 아니 물가부터 근데 잡았던 그러면 거죠. 겁나네. 지금도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빠르게 맞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 질질 끌고 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시장에 자꾸 질질 이제 후행적으로 끌려가다 보니까는 당시 70년대가 우리로 이제 미국으로 치면 박스 피 같은 시기입니다. 이제 지수가 500에서 1000 정도를 계속 그냥 왔다 네. 갔다만 했었고요. 그런데 폴 볼커가 한번 제대로 정책을 내고 난 이후에는 네. 오히려 그때부터는 미국이 이제 제대로 주식 시장이 장기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핀치에 몰리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네, 네.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하고 싶은 질문을 못하니까 미리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네. 80년대 미국이 그런 식으로 세게 잡아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잡았을지 몰라도요. 한국은 너무 땡큐 아니었나요? 한국은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해지니까 수출 잘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저는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게 꼭 마이너스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야 저거는 원자재가 오는 거잖아라고 해서 내버려뒀는데 이번에는 어떠느냐. 요즘에 많이 다큐멘터리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건 사람들이 많이 사서 오르는 게 아니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사니까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진열대를 봐봐. 텅텅 비어 있어.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공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공급만 제대로 돌아가면 인플레이션 다 잡힐 거야. 원래는 그랬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거 안 돼. 경험해봤는데 인플레이션 일단 때려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다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꼭 나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나빴을 때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의 이슈라는 건 그러니까 연준도 똑같죠. 그때 70년대 연준도 공급망의 이슈를 수요 쪽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뭘 잡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하면 공급망이 풀리니 이제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공급망의 이슈 때문에 물가가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망의 이슈가 풀리면은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죠.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물가가 이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버리면 공급망의 이슈로 물가가 내려오더라도 미래의 소비를 땡기려는 심리가 생겨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죠. 그래서 연준은요. 지금 현재 그런 장기화를 잡기 위해서 공급망의 이슈가 풀려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치켜 올라가는 것들을 제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가 상승세가 지난 십몇 년 동안 물가 상승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 때는 연준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양적 완화 같은 걸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처럼. 근데 물가가 올라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태까지는 돈을 푼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튀는 게 문제인데 물가가 잠잠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친구를 먼저 제압을 해줘야 돼요. 올라올 것 같으니까 눌러줘야죠. 그래서 연준은 이쪽에 지금은 좀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단기로 뭐 어떤 충격이 온다 이런 것들보다도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단순히 그로스죠.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입니다.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이죠. 이걸 바라보려면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물가라는 걸 고질병이 되는 걸 먼저 제압을 하고 가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80년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80년대 초반부에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는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언제 좋아지냐면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고 물가가 제압이 되니까 국제 유가가요. 배럴당 30불, 40불 하던 게 10불까지 떨어져요. 86년도 초반에.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났던 게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게 되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수출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3조 호황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86, 87, 88년에 우리나라 이제 그때 서울 올림픽하고 아시안 게임 같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 즈음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이제 등정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3조 호황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을 했던 때 시기는 80년도, 81년도 요때 긴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조 호황이 찾아왔죠. 86년, 87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연준도 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라는 게 올라와서 고질병이 되면 향후에 경기 부양을 할 때마다 얘가 발목을 잡아버리거든요. 발목 잡는 애를 사전에 제압하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후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진이잖아요. 그래서 합치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시계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80년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곁들여서 일본 말씀하셨다네요. 아, 네. 근데 지금 2022년에는 네.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 네. 그렇죠. 아니 중국은 지금 돈을 풀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돈을 쬐는데 네. 전에는 쬐더니 이젠 또 풀어. 왜 중국은 반대로 갑니까? 이게 우리가 사이클을 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으로만 딱 스냅샷을 끊어놓고 보면은 얘네는 왜 반대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네. 있는데요. 그 스냅샷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행동은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중국은요. 사실상 2020년도 초반부에 코로나를 제일 먼저 겪었고 2020년도에 주요 메이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왔거든요. 그 늪에서. 그러면서 2020년도 8, 9월부터 이미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은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사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풀 때였고 유럽,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중국은요. 2020년도 중반부터 이미 긴축적인 기조에 진입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과열에서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이런 이슈하고도 만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긴축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가 헝다 사태 때문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예. 근데 부동산 부양은 해주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의 소비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되니까 네.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무관용 원칙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예. 그럼 성장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빠르게 둔화가 될 때마다 부동산을 갖다가 부양하면서 메워줬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주저앉는 걸 이렇게 밀어 올려주니까 완만하게 주저앉는 연착륙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까 통화 완화 쪽에서 이걸 도와주려는 겁니다. 다만 통화 완화를 세게 해주면 역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찔끔 내립니다. 0.1%, 0.05% 이렇게 내리는 거죠. 0.25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적어도 이런 건 있죠. 그래도 중앙은행이 계속 강하게 잡으려는 것보다는 네. 실물 경기를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은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현재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소비가 좀 늘어나면 우린 좋네요. 우리가 왜 저 중국의 수출 우리가 지금 1등국이 중국 아닙니까? 수출에 대해서?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중국 경기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도 저희 걸 가져가 가지고서는 또 조립을 해서 글로벌에 파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완화책도 봐야 되지만은 글로벌 경기 그럼 또 미국을 볼 수밖에 없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쓰는 소비재 그걸 한국산을 가져다 가서 쓰는 거는 비중이 사실 많이 낮습니다. 뭐 핸드폰 점유율이나 아니면 뭐 현지 생산하긴 하지만 자동차나 이런 것들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이 돈을 푼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의견이 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혜택을 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공부해서 외국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타이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차이나 이 ETF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이런 기금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많이 빠진 게 미국이고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지금 중국, 유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 부장님의 말씀이 어차피 우리는 일보 후퇴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남들 0.25, 0.5 올릴 때
0.1이라도 낮출 수 있는 중국 쪽에 우리나라 주식의 ETF나 이런 것들을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준비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실물 경제 전체가 흔들리거나 유동성의 위험이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오르는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중국 주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금이 몰리는 게 앞서 말씀드리면은 중국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중국의 채권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위안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중국 주식 쪽이 그럼 이게 안전자산이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주식 자체 유동성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자금들이 조금씩 빠집니다. 근데 빠지다 보니까 좀 덜 불안한 쪽으로 자금이 이제 뭐 주식 전문가분들께서 순환매라고도 하죠. 그게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돌지만 국가별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한쪽에 빠질 때 좀 덜 불안한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등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나타나는데 그런 형태의 일시적인 순환매의 흐름을 보면서 얘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정의하는 거는 조금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네, 딴 그렇죠. 데 떨어질 때 얘네는 오를 수도 있어라는 기대 정도 할 수 있는 네, 그렇겠죠. 네, 네. 네네네. 근데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본 분들도 아직 떨어졌어. 많이 계세요. 확 떨어졌어 지금. 네, 많이 떨어졌죠. 반토막에서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형님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도 아직 탈출을 못 하고 있어서 아니 지금 분위기가 네. 여지껏 그렇게 떨어졌는데 전 세계는 이런 상황인데 중국만이래라고 하면 네. 사실은 저는 이거 그러면 어디다 둬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왜냐하면 증시에서는 누가 바라보지 않을 때 거기 먼저 들어가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있어. 그 부분 한 번만 짚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중국이 지금 쓰는 이런 완화책들 네. 보고서 관심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최근 증가를 하시는데 완화책이라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경제가 좋고 성장을 할 때 날개를 달아주는 공격적인 완화책이냐 아니면은 떨어지는 거를 최대한 좀 피를 덜 흘리려고 하는 거냐. 근데 저는 요거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증시가 그렇게까지 좋게 반응을 하는 경우는 좀 없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런 뭐 ETF라든지 펀드라든지 그런 데에는 이제 대표하는 종목들이 남습니다, 중국을.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각종 규제라든지 뭐 중국의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형 IT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도 뭐 한알령을 겪어봤지만 생각보다 중국이 한 번 방향을 틀면 꽤 오래 가더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중국 내에서도 사실 지금 뭐 잘 나가는 펀드 수익률 좋은 펀드들은 중소형주를 많이들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차별화되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알겠습니다. 낮은 것이 아니겠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냐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는. 지금 뭐 저 그 누구도 딱 부러지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십시오 할 수 그래서 없는 미치겠어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오늘 기왕에 이제 저희가 숲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시적으로 풀어봤으니까요. 네.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매크로 경제를 봤었을 때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시차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차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도 중장기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가가야 되는데 이 시 단위로 초 단위로 바뀌는 주가를 보면은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물가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의도 자체는 결국에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는 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혹여나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엔 지금처럼 낮은 금리 레벨에서는요. 투자에서 완전히 발을 뺀다라는 거는 되게 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투자에 머무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되게 지루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결국엔 답은 분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의 비중도 있고 주식의 비중도 일부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나눠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멘탈 관리라든지 포트폴리오가 떨어졌을 때 전체가 다 파란 것보다는 빨간 것들도 좀 있어주면 아무래도 이 지푸라기라고 해야 되나요? 잡을 수 있는.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분산 네. 투자 관점을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지금 빨간 게 없어가지고. 예, 저 오늘 그것 때문에 저 2년 전에 금 샀습니다. 오늘 나와주셨는데 설 지나고 네.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내일 FOMC 회의 결과도 네. 나오고 저희가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 같고요. 설 지난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거시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게 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경주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